한 야심한 늦은 새벽, 한 중년의 남성 택시기사가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산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한편 어느 한 젊은 여성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얼마 후 그녀는 꽤 괜찮아 보이는 알바 자리를 하나 얻게 되는데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 중년의 택시기사와 알바를 구하는 젊은 여자가 야심한 새벽, 깊은 산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잊지 못할 만큼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 영화, 드라마, 책 등을 토대로 심장 쫄깃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정이 넘은 야심한 시각, 밤이 늦은 데다 산 옆길이라서 길은 어둡고 고요했어요. 택시기사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정면 방향의 길만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사의 눈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절대 보일 수도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형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쪽 길 앞에 뭔가 허연 물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숲으로부터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기사는 운전을 하다 말고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저게 귀신인가? 아니 근데 귀신이 저렇게 바닥을 기어다닌다고? 아니 그럼 짐승인가? 기사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시하고 가려다가 그래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그건 짐승도 귀신도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체의 여성이 청테이프로 눈과 입이 가려진 채 또 손발은 노끈으로 묶인 채로 온몸은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서는 산속에서부터 도로로 힘겹게 끙끙대면서 기어나온 거였어요. 아, 사람이었구나. 기사는 급히 차를 세우고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벌벌벌 떨고 있는 여성을 위해서 얼른 트렁크에 있던 기사복 점퍼를 꺼내와서 덮어주고 몸을 감싸줬어요.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는 여자를 차에 태워서 기사는 급히 인근 경찰서로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2006년 7월 새벽 3시 그렇게 경찰서를 박차고 들어간 택시기사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이 아가씨 좀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경찰서로 실려온 여성이 바로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여성이었어요. 산속에서 인적이 없어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고 또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도로로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이 여성은 무사히 구조돼서 안전하게 경찰서까지 온 건데요. 그런데 대체 알바를 구하고 있던 이 여성한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이 여성의 상태를 본 경찰들도 깜짝 놀랍니다. 옷이라고는 겨우 그 택시기사가 덮어줬던 점퍼가 전부이고 덜덜 떨면서 울기만 하고 또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 못할 정도로 굉장한 쇼크 상태였어요. 이 여성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못하는 여성을 위해서 경찰들은 펜과 종이를 내밀어요. 벌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여성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한자 한자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한테 납치당한 후에 산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돈도 뺏겼어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놈을 잡기 위해서 경찰은 우선 여성의 몸에 남아있는 DNA가 있진 않을지 검사를 한번 해보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몸에서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주 악랄한 놈이라는 직감이 옵니다.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빨리 이놈을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건은 실적이 좋은 강력팀에게 맡겨집니다. 이 사건을 맡은 A 형사는 우선 피해 여성을 만나서 자세하게 진술을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우선 시간 순서상 가장 먼저 발생한 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만났을까? 자, 아까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글을 남겼었다고 했는데 이 사이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언뜻 구직 사이트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대화 나눠줄 분 구합니다. 애인 역할 대행할 분 구합니다. 이런 글이 많이 보였어요. 이 사이트는 바로 일명 애인 대행 사이트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이트가 상당히 많았고 접속자도 폭주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걸 보고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대요.
5시간을 만나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30대고 회사에 다니는 그냥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점잖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통화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상냥하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또 뭐 조건을 들어보니까 5시간에 30만 원. 힘도 많이 안 드는데 돈도 꽤 벌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일 것 같아서 피해자는 이 남자를 실제로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남자는 흰색 자동차를 끌고 나왔어요. 타세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여자는 차에 탑니다. 여성이 차에 앉자마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여성에게 수표 3장을 먼저 건넵니다. 일당을 선불로 준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뭐 할까요? 뭐 드라이브 하실래요? 하면서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갑니다. 뭐 이렇게 가깝거나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뭐 조곤조곤 대화도 하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차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까 남성의 태도가 갑자기 무섭게 돌변합니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더니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마구 뺨을 때리기 시작해요. 이 폭력적인 남자의 모습에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맞고 있는 얼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겁에 질려있는 여성에게 남자가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나 사람 3명이나 죽여서 묻어봤어. 지금 여기서 너 하나 묻는 거 일도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면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폭행과 협박이 계속됩니다. 여자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성을 산속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눈과 입을 테이프로 가리고 손과 발을 결박한 후에 몹쓸 짓을 합니다. 그 후에는 여성을 윽박질러서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합니다. 똑바로 말해, 카드 비밀번호. 이거 맞아?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남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피해자를 트렁크에 싣고 약 5시간 동안이나 끌고 다닙니다. 트렁크 안에서 여성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다니다가 차가 멈춥니다. 한동안 멈췄다가 남자가 내린 듯 정적이 흐르고 또다시 남자가 차에 탄 듯 움직이고 이걸 몇 차례 반복해요. 여성은 트렁크 안에서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고통에 몸서리치며 웅크린 채로 탈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트렁크 문이 끽 열립니다. 이 악마 같은 자식이 이제 여자를 놔주려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트렁크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몹쓸 짓을 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결국 정신을 잃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엄청난 고통과 추위에 여성이 눈을 뜹니다. 여기가 어디지? 눈앞이 캄캄해요. 아직 내가 트렁크 아닌가? 그런데 차라면 덜덜덜덜덜 하는 그 엔진 소리랑 떨림이 느껴져야 되는데 주변은 완벽한 정적, 고요했어요. 그러면 일단 차는 아니구나. 바닥을 보니까 흙과 돌이 느껴졌어요. 숲이구나. 그리고 범인은 같구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던 피해자는 살 수 있겠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온 힘과 의지를 다해서 무작정 빛이 나오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청테이프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손발도 계속 묶여있는 상태라서 잘 걷지도 못했지만 여성은 죽을 힘을 다해 일단은 빛이 느껴지는 곳으로 기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쪽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피해자는 생존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악랄한 범인을 잡아야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피해자 여성은 범인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차에 같이 몇 시간 동안이나 타 있으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일까요? 여성은 대신에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나는 몇 가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었고 팔에는 문신이 있었어요. 승용차는 흰색이었고 대시보드에 자동차 모양의 방향제가 있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몇 가지 단서가 될 만한 특징들은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범인이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전화번호를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치밀한 놈은 공중전화로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가 건넸던 수표도 정교한 위조 수표였습니다. 이거 보통 놈이 아니에요. 철저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아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여성이 특정한 차종 중에 흰색 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소부터 그 교회까지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들을 전부 살펴봤는데 사실 이 차가 너무 흔한 차였대요. 그게 막 수십 수백 대가 다녀버리니까 그 중에서 도저히 범인차가 뭔지 특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한 수사. 이대로 과연 범인을 놓칠 것인가? 자, 그런데 범인이 피해자를 트렁크에 싣고 돌아다니다가 영등포의 한 마트 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카드로 인출한 게 확인이 됩니다. 안타깝게 인출기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은 안 찍혔지만 차량 번호가 찍혔어요. 사건을 맡아서 열심히 수사하던 A 형사는 이 차량 번호를 신속하게 조회해봅니다. 그런데 형사는 한동안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는 사람의 차 번호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해당 차 번호의 소유주로 나온 사람은 바로 A 형사의 절친한 후배 형사였어요. 이건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A 형사는 설마 걔가 그럴 놈이 아닌데 하면서도 동료 형사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가 찍혔으니까요. 후배 형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얼마 전부터 내 번호를 누가 훔쳤는지 요즘에 내가 간 적도 없는 데서 과태료 딱지가 자꾸 날아와요. 자, 이 후배 형사의 말은 사실일까요? 범인이 하필이면 형사의 차 번호를 훔쳐서 쓰고 있었던 걸까요? 한편 피해자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주유소에 들러서 중간에 기름을 넣었었대요. 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주유하고 나서 계산을 뭘로 했죠? 카드로 했어요? 현금으로 했어요? 피해자는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A 형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철저하게 계획 범죄를 저지른 놈이 바보같이 카드를 썼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흔적이 다 남으니까. 그래서 인근 은행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디선가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형사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마침 인근 은행 CCTV에 피해자가 말했던 인상착의의 남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게 확인돼요. 이 A 형사 진짜 대단하죠. 이번에는 얼굴까지 또렷이 찍혔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본 결과 3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 CCTV에 찍힌 얼굴을 피해자한테 보여줬더니 맞아요. 이 사람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얼굴을 떠올리진 못했지만 범인의 얼굴을 딱 보니까 번쩍 생각이 나면서 알아본 거예요. 범인은 폭력 전과가 있었고 여기저기 회사와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가 어디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전화번호는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어렵게 찾은 한 지인이 단서를 줍니다. 그 사람 차에 자동차 모양 방향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빙고. 찾았죠? 자, 경찰은 또 어렵게 추적한 그의 거주지 주소로 찾아갑니다. 집 앞에는 흰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대시보드 위에 자동차 모양의 방향제가 보였습니다. 경찰은 차 좀 빼달라면서 그를 유인해서 드디어 체포를 합니다. 체포 당시에 보니까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는 자기 남친의 실체를 당연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귀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범인의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모든 증거가 다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속옷, 테이프,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빼박이죠. 위조 차량 번호판도 있었고 훔친 번호판도 있었고 위조 수표까지 발견이 됩니다. 이놈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포토샵으로 위조 수표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래요. 그 정신으로 정상적인 일을 좀 열심히 하지. 한심합니다. 이 범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3명을 묻었다 그러지는 않았대요. 그거는 그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허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10명의 여성 신상이 적힌 수첩을 이 범인이 갖고 있었대요. 역시나 애인 대행 사이트에서 신상을 수집했던 건데 이 범인을 이때 잡지 못했다면 아마 그 수첩에 적힌 여성들도 똑같이 당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진짜로 우연히 형사의 번호를 훔친 거였어요. 괜히 애꿎은 그 형사만 의심을 받고 위반 딱지도 받았네요. 심지어 범인이 끌고 다니던 그 흰색 차도 훔친 거였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 거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재판 결과 범인은 특수강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절도,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아니 근데 왜 몹쓸 짓 하고 막 폭행하고 이랬던 건 왜 쏙 빠졌을까요?
사실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범인은 혐의를 모두 다 인정을 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공소 취소가 돼버려요. 당시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이런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의 사건은 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만 고통받고 범인한테만 유리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10년 뒤 2016년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역할대행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하더라고요. 하객, 조문객부터 시작해서 자녀, 임종대행까지 해주는 이 서비스 때문에 이게 사기에도 이용되고 하면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 기사도 한번 찾아봤더니 중국에서도 이 애인 대행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성 친구를 대여하는 서비스가 인기몰이 중이고 어떤 서비스를 어디까지, 어느 가격에 제공할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